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네. 취임하시자마자 통상협상 있었고 예산은 처리 있었고 참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좀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한숨 돌리실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두 숨 돌렸습니다. 속이 후련하십니까? 아니 뭐 후련하기보다는요. 네. 뭐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요. 네. 또 국민들 보시기에 더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또 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네.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 원안보다 4조 3천억 정도가 깎였더라고요.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예, 지난 한 10년간 네. 저희들 이제 평균적으로 국회에 가서 이 조정된 규모를 보면은요, 한 4 내지 5조 원. 딱 평균으로 보면 한 4.5조 원 정도가 늘 이렇게 국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4조 3천억이니까요. 뭐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저희들이 이제 4조 3천억을 줄여가지고 또 정액은 4조 2천억 해서 네. 오히려 국회 가서는 또 1,000억 정도는 또 이 재정을 또 아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네. 4%에서 이제 3.9%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날씨는 뭐 동장군입니다만 예.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 법정 시한 내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국회에서는 아주 봄 날씨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깎인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이 깎였느냐 좀 이게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네네. 이재명 정부의 큰 방향성이 AI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게 그러면 이게 부합되는 이게 심의 과정 내용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국민들 보시기에 2천억 정도가 국회 가서 깎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우려는 금년도에 3조 3천억에서 정부안이 10조 1천억까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펀드라든지 일부 국회에서 보시기에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또 정액을 또 AI 교육이라든지 또는 또 도심 자율주행 실증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래도 한 3배 이상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3조 3천억에서 9조 9천억으로 갔기 때문에 3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네, 3배가 늘었기 때문에 뭐 큰 차질이 없고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 AI 예산을 집행해서 AI 강국으로 가는데 그 속도를 훨씬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내년도 예산 총액을 놓고 보면 증가폭이 8%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걸 확장 재정이라고 규정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예산이 8% 늘었으니까 굉장히 확장 재정이라고 이렇게 보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단순하게 확장을 한 게 아니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AI 대전환이라든지 또는 초혁신 경제.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레이트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많이 늘렸고요. 이렇게 늘리면서도 또 기존 사업을 또 줄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사업 중에서 저성과 재정 사업은 줄였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도 정비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재정 규모가 늘어났지만은 이 대전환기에 좀 늘릴 부분 늘렸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증가폭 8%라고 하는 게 본예산 대비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본예산 대비입니다. 추경 예산까지 해서 대비를 하면 3% 정도의 증가에 그쳤고 이거라면 사실상 이건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일부 또 전문가들은 추경 대비해서 예. 금년에 추경 대비해서 한 3.5% 정도 갔으니까 오히려 더 늘려라 이런 뭐 말씀도 있으시면은 또 뭐 국민들이 또 이게 많다는 또 국민도 계시고 또 약간 부족하다는 국민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이 8% 예산을 가지고 진짜 아껴서 알뜰하게 써서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 따라붙는 그 궁금증 혹시 내년에 추경 편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총리님은? 지금 이제 예산안이 막 이렇게 맞아요. 통과된 사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우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근데 그 또 예산을 언제 집행하느냐, 집행 속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계획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에 이제 728조 정도, 729.9천억인데 이것을 좀 제대로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해놓고 또 쓰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집행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내년도에 연내에 다 집행되도록 해서 이 재정이 또 경제 성장에 경제 회복에 그 마중물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 드린 의도로 아마 간파를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선거 요인이 예산 집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보지 뭐 기타 어떤 정치 환경이라든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세부 항목 관련해서 이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천억은 감액을 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분인데, 자, 이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응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당초에는 정부가 이제 3,500억 불을 정부가 전액 투자하는 걸로 가정해서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이 3,500억 불이 정부가 다 하던 거에서 2천억 불은 정부가 하고 1,500억 불은 민간에서 조선업 분야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도 해주고 일부 대출도 해주고 민간 자금도 쓰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에서 8천억을 삭감해서요. 다른 생산적인 부분에 더 쓰고 그래서 1조 1천억 원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부 항목 관련해서 혹시 복지 예산 부분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신설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 예산 쪽에서는 뭐 신설된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늘어나는 것은 그 농어촌 기본소득 쪽에 지금 소멸하는 그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7곳을 했는데 조금 더 해달라. 좀 더 해달라 3곳이 더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그 TBS 있지 않습니까? TBS에 대한 방송 발전 기금 지원 예산은 75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삭감된 겁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이 특별시 지역은 지원 대상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요? 특별시. 서울에. TBS가 특별시 대상 방송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저희들이 이것을 뭐 의도를 가지고 뭐 감액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럼 애당초 TBS 이 지원 예산 잡은 것 자체가 지금 그 잘못 그러면 해석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당초? 그럼요. 법에 지역 방송이라 하면 특별시 이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을 하거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아마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일단 이 법에 따르면은 뭐 저희들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심의 과정에서 지금 이걸 추진했던 민주당한테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민주당도 알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동의가 되고 그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이 TBS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려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법인세율이 지금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법인세율이 그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한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회복. 네, 정상화됐다. 예. 그래서 그 지난 정부가 아마 법인세를 낮춰가지고요. 예. 법인세를 낮추면은 오히려 이제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되고 될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법인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이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그 1%씩 과거에 내린 부 정상화 그 대신에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업이 투자를 하고 AI 투자를 한다든지 R&D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그 세금도 감해주고 또 정부 지원도 더 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 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오히려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율을 깎아주고 있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깎아준 만큼 투자를 한다면 그 논리가 맞는데요. 네, 그렇죠. 요즘에 기업들은 투자할 대상이 수익이 날 대상이라면은 뭐 어쨌거나 투자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원상 회복으로 가고 늘어나는 이 법인세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해줘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깎아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비한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 시스템하고 연계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이 되면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법인세 부분도 이렇게 인상이 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 기업들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요. 이 반도체 하나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요즘은 라인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은 뭐 100조 이상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100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다음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정부가 법인세를 정상화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 지원 방식도 여러 가지겠는데 무슨 감면제도 이런 것들 혹시 손보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감면제도도 그 첨단 전략 분야에 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현재도. 현재 규정으로도 충분하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이든 여러 가지 감면 제도를 하든 해서 하여튼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반대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세수가 좀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뭐 한 4천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4천억? 만약에 그런데 배당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다. 이걸 또 그러면은 또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 소득세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그 효과가 뭐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네.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정감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뭐 이게 맞다 이렇게는 또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네. 확장 긴축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세수 펑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예상했던 세수보다 이제 오히려 덜 거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아마 더 들어올 거다. 네. 근데 더 들어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재부가 네. 너무 보수적으로 네. 그 세수 예상을 적게 잡은 결과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그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는 오히려 이제 기재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수가 더 적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또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네. AI를 활용한 세수 예측을 한다든지 또는 IMF나 OECD가 협업을 해서 세수의 전망을 높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고도한다든지 네. 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아마 앞으로나 또 최근에는 이 세수 예측이 아마 오차가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 확장 재정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세수 예상액을 적게 잡은 건 아닐까요, 혹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게 예. 세수 예측을 하려고 예. 진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수시로 하여튼 그 세입이 들어오는 실적도 점검하고 저희들 전망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의 예측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또 더 좋은 거는 요즘은 이제 AI라는 이런 또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AI도 적극 활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수 펑크는 발생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은 예. 이 차이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치하고 실적치하고 차이를 줄이는 게 저희들의 최대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수를 네.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네. 내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3, 4분기에 그 1.2%를 했는데 1.3%로 오히려 또 0.1%가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45개월, 15분기 만의 최고 수준인데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이제 전망이 그 금년도보다는 높은 한 1% 후반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또 아마 또 저희들이 또 내년도 이제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전망치도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정확한지를 한번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네. 전망치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OECD 전망으로는 저희들 전망치를 뭐 2% 이상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하여튼 각국의 또 뭐 IMF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전망치 또 민간의 전망치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전망치 이런 걸 감안해서 네. 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발표한 전망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제 전망치, 경제 성장, 경제 운영 계획 발표할 때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러우시군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환율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시? 현재 어떤 거 고환율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환율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네. 복합적이고 첫째는 이제 외환 수급에 또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대내외 금리. 미국하고 금리 차라든지 이런 또 일본하고 금리 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작용할 수 있고요. 네네네네. 세 번째는 뭐 한국의 뭐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작용하는데요. 저희들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국내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1년에. 네. 금년만 해도 그 경상수지가 지금 뭐 한 900억 불 가까이가 흑자로 이렇게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나가는 게 이게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서 외환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가 더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투자가 한국에 늘어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매력적이니까 국내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외환 수급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이 구조적인 외환 수급을 하여튼 이렇게 좀 잘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한국이 어쨌거나 하여튼 외환이 철철 넘치도록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이제 그 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네. 달러 수요가 많이 발생했던 점 하나. 그다음에 네. 해외에 있는 법인이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 둘. 이 두 가지가 또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런 요인들은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진단을 하세요? 예,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거주자들이 해외로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나가는 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들이 해외 또 큰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버는데도 또 과거 같으면 거의 많은 양이 이제 국내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네. 또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적어지는 이런 요인이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예.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뭐 정부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겁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 그냥 지켜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리 그 달러의 이 수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또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또 어쨌거나 한국에 좀 매력적이야 이 달러를 들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혁신 경제를 하고 AI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에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네. AI 쪽에 대폭 3배 이상을 늘리고 또 그리고 초혁신 경제를 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사상 최고로 늘리고 또 문화 쪽에 예산을 늘리고 산업 중기 쪽에 예산을 늘리고 하는 이런 노력이 다 이게 뭐 환율 문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 성장 문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이제 이게 계속 그 국민연금의 수입이 늘어나서 이 자산 운용 과정에서 해외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생기는데 만약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달러를 계속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가 그 높아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절하라 그러는데 올라가고 나중에 달러가 들어온 시점에는 절상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뭐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해서 국민연금도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해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자산 운영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환율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는데요. 요즘 물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석유류 가격, 휘발유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은요. 과거 같으면은 예를 1,400 원에 수입할 걸 예를 들어서 지금 1,450원에 수입하게 되면은 이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뭐 밀가루를 수입한다든지 설탕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일부 이제 농축수산물이 이제 조금 일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할당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정부 물량을 방출한다든지 통해 가지고 최고의 1번의 관심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또 국민들께서 이 물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